네, 요즘에 재테크는 물론이고 새테크에 이어서 최근엔 자녀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녀의 부동산 재테크를 적극 도우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은복 박사님과 함께 자녀테크에 대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모가 자녀와 차용증을 쓰면 무려 2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확히는 이제 자녀가 만약에 성년 자녀라면요, 모두 2억 5천만 원까지, 2억 5천만 원까지는 부모가 자녀한테 자금을 융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 10년간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자녀와 차용증을 또 쓰면은요, 추가로 2억 원까지, 돈을 이자 없이 자녀에게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오, 박사님, 정말로 이자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이나 빌려줄 수 있다고요? 좀 의심이 많은 저로서는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인가요? 네. 평소 민지쌤은 뭐 의심이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제 말을 좀 믿으셔야 하고요. 그 차용증만 쓰시면 자녀에게 증여세도 물지 않고요.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때 이자도요, 무이자로 할 수가 있어요. 이자 없이.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자녀가 결혼해서 왜 전세자금을 많이 얻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에게 전세금을 빌릴 때 그때 차용증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써야 됩니다. 차용증을 써두어야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 명의 투자를 위해서 자녀 명의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다거나 오피스텔 등의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같이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안에는 이제 부모로부터의 차용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모든 경우에 부모는 자녀에게 총 2억 5천만 원까지는 자금 융통을 당장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자금 융통 방법을 잘만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한 자녀 재테크 팁이 됩니다. 박사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차용해 줄 때는 4.6%의 법정 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지 증여세 추징을 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4.6%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주고 4.6%의 이자를 받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2억에 4.6% 이자를 곱하면 대략 이자액이 약 한 9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데요? 920만 원 정도. 네. 근데 세법에서는요, 부모 자식 간의 경우에서는 이자 상당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까지는요,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억 원까지는 차용증이 무이자로 작성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 이상을 빌려줘야 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억 원 이상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가족 포함해서 누구든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에는요, 증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친구 또는 뭐 친척이라 해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또 통장에 입금하면은요, 그 증여예요. 걸리면. 친구끼리도요? 안 걸려서 증여세를 안 맞을 뿐이지.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특히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경우를 우리는 보통 특수관계자 사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특수관계자 사이라고 법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요, 4.6%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금 통장 기록이 없어요. 오. 예, 뭐 이렇게 현찰로 줬다 그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 거래 내역을 증빙하지 예, 못하면 예, 예. 증여세를 또 내야 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 예, 이게 통장에 항상 입금 기록을 남겨줘야 하죠. 이렇게 거래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세 포탈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엄청난 또 세금 폭탄을 또 맞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 면제 범위가 아까 제가 2억 원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2억을 초과해서 빌려주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일단 이자율 4.6%를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3억 곱하기 4.6% 하면 이자액이 약 한 1,38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앞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까지는 증여 과세 대상에 제외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38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1년에 3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따라서 3억 원을 이제 차용해서 이자 380만 원만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통장으로 갚으면 되고요. 38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은 약 한 1.271%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3억 원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 380만 원에 해당하는 1.27%의 이자율을 차용증에 써주면 됩니다. 박사님, 그러면 네. 2억 원이 넘는 돈을 자녀에게 빌려줄 때는 4.6%의 이자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자는 매월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네. 그리고 네. 원금 상환 기한 같은 거는 네. 차용증에 또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빌려주는 돈이 이제 2억 원을 초과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자 지급 방식은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오. 예, 이게 뭐 분기별로 지급한다든가 또는 연간 1회에 내가 한번 지급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차용증에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에 대한 변제 기일도 차용증에 적어둬야 하는데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네. 본인은 원하는 기간을 변제 기일을 적어두면 됩니다. 또 협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차용증에 한번 삽입해 주면 또 편리하고요. 만기가 돼서도 뭐 둘이 합의하에 더 연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도 하나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변제기가 도래됐는데 연장하고 싶으면 그때는 차용증을 다시 써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오, 편리하네요. 네네. 그래서 너무 그 만기 그 기간, 변제 기간을 뭐 몇 년으로 할까 고민할 필요는 크게 없고요. 참 그리고 이제 차용증 양식은요, 본 영상 하단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자를 내든 내지 않든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해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알았는데요. 네네. 그럼 박사님, 차용증은 언제 작성해두면 좋을까요? 그 네네.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이게 그 차용증을 미처 작성하지 못해서 혹시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팩스가 오거나 이제 전화가 오거나 하는데 그때 막 급하게 3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와서 차용증을 무서울 것 3년 전 같아요. 날짜를 적어서 전화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차용증 작성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년 전에 돈을 자녀에게 빌려주었다가 최근에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돼서 차용증을 급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부모가 자녀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시점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시점에서 차용증 날짜를 적어 두시는 것이 아주 좋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요, 해야 할 일이 꼭 하나가 있어요. 뭐죠?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차용증에. 그러면 차용증에 대한 확정 일자는 네. 어디 가서 받죠? 동네 주민센터 가서 받으면 되나요? 예, 이제 그것도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임대 계약 그 우리가 왜 임대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 네. 그 임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확정 일자를 받을 때 우리가 주민센터 방문하잖아요. 그쵸. 예, 거기서 도장을 맞는데 이 차용증은 달라요. 차용증에 대한 확정 일자는요.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등기소. 예, 등기소는 뭐
전국에 다 있는데 뭐 그렇게 집 옆에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등기소가 뛰어들지 멀리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아무 등기소나 찾아가셔서요. 예, 확정일자라고 쓰여 있는 창구가 있어요. 예, 등기소 가시면 거기 가서 차용증 제출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를 꽝꽝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도 네네. 왠지 돈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싼가요? 걱정하셨을 때입니다. 건당 한 600원 정도밖에 싸네요. 되지 않고요. 대신 이제 카드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어디에 뭐 제출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 그냥 집안에 잘 불에 타지 않게 꼭 한번 잘해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귀찮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 나중에 주택자금 조달 소명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작성을 해 두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정당한 차용증이 없거나 또 차용증이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차용한 것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있더라도 이제 또 차용증이 있더라도 확정일자가 또 없다면 급조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받아두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탈세 등에 대한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모든 증빙은요. 세무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납세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네. 납세자가 그거 증빙을 못하면요. 그냥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제 과세된 금액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소중한 팁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좀 팁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다른 유익한 정보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더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부동산 재테크, 청약 정보, 그리고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와 박사님은 물론이고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으니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저희 마무리 인사할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